2019년 7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율이 생겼지만 2022년인 지금도 여전히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우리 회사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라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금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의에서 세 가지 요건, 즉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의만 보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언제부턴가 파트장은 업무 지시를 할 때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면담을 신청했는데 다음에 하시죠. 다이어트해서 식사는 못하겠네요 하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 쓰는 활동비가 있는데 저만 쏙 빼놓고 나머지 직원들과만 활동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팀원들 사이의 단톡방에서 비합리적으로 저를 혼내고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 링크도 보낸 상황입니다. 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괴롭힘의 행위자로 지목되신 분은 파트장으로 문제 제기하신 분의 상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지위에 우위가 있다고 일단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자가 하급자이지만 관계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 이 사례에서는 행위자인 파트장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한 행위들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만 쏙 빼놓고 나머지 팀원들과 활동비를 사용하셨다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인 무시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의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연을 하나만 더 볼까요? 제목, 상사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상사는 야근이 당연한데 저녁을 먹으려고 야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많이 마실 것을 강요합니다. 업무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를 하면서 왜 안 되냐고 고성을 지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폭언도 하고 성차별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 전화를 해서 업무를 하라고 하거나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역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까요? 행위자는 상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사는 피해자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급자라고 해도 수적으로 월등히 많다던가 이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녔다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하는 이유로 하급자가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연에서는 상사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된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녁 식사를 하고 가기 위해서 연장 근로를 하는 걸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음주 회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없는데도 근로시간이 아닌 주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하는 행동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 성차별도 있는 것 같고요. 고성을 지른다는 것을 보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보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잖아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인사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경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의 피해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서 괴롭힘을 지켜본 동료라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신고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경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알게 되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으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보통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괴롭힘을 했다고 추정되는 행위자를 면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담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과정이 짧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면담자들이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고민되는 것이 이 긴 면담 과정 중에서 피해자에게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하는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경우 미리 하려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서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조치가 없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경우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인사 담당자, 부서장, 대표이사, 그리고 면담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누설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관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긴 했는데 징계 조치를 하더라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지키지 못했거나 잘못에 비해서 과다한 징계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하고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를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고려하신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다루고 있는지, 징계를 하려면 지켜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추셔야 하고요. 괴롭힘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정도가 약하다면 경고나 견책 조치를 하실 수 있고요.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자문노무사님이 계시다면 상세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 취업규칙을 갖고 계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이미 약 3년 전에는 넣어 놓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항이 생기면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만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방법, 조사에 관한 사항,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작년인 2021년 10월 한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셔야겠죠.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하고요.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 일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인사노무 담당 팀장이나 공장장 등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회사의 근로자이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지위에 있는 우리 공장장님의 사위가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위가 사용자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합니다. 이런 분이 사원이라고 해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용자의 친인척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겠죠.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해보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정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신 뒤에 승인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 괴롭힘의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다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 금지 규정을 적용하거나 형법상의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등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모욕,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하느라 인사 담당자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익명의 회사 평판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크게 소문이 나고 허겁지겁 징계를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정한 일부가 아니라 다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제인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사 박소영이었습니다.